나는 73년 인생 중 마지막 10년을 아들 부부의 집에서 살았다. 밥을 하고 손주를 돌보는 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며느리에게는 아줌마로, 때로는 여기라는 장소로 불리며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허리 통증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 모두가 잠든 밤, 나는 조용히 혼자 눈물을 삭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언제부턴가 등이 굽어 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 아들만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다. 40년 전 이 손으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날 때 이마를 닦아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는 분명 엄마였는데 언제부터 아줌마가 되었을까?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밤늦게 모든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내 하루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을까? 그렇게 켜켜이 쌓이던 인내심은 결국 단 한 번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안사돈 앞에서 무릎 위로 떨어진 고무장갑.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73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하고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나를 잊었던 가족들에게 거대한 복수를 시작했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찾은 것은 잃어버린 내 자신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지연의 통화를 들었다. 우리 아줌마가 다 해준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내 손에 들린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이었구나. 세제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다. 40년 전 이 손으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날 때 이마를 닦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분명 엄마였는데 언제부터 아줌마가 되었을까? 찬물에 손을 헹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다.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때? 그래도 내 아들이 편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시장에 갈 때도 아들 집 아줌마로 불리고 동네 사람들도 내 이름 대신 민수 엄마네 아줌마라고 했다. 정금자라는 내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다. 밤늦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속삭임.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지연이 눈치 본다고 그러던데 그냥 잘한다고 말만 해줘.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지연이 투덜거렸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맨날 우리 눈치만 보시고
뭔가 말하려다가 참고 차라리 편하게 말씀하시지. 나는 이불을 목까지 당겼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내가 눈치를 본다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나는 그저 이 집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래, 내 아들, 내 자식?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저 내 아들만 편하다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뜨겁고 검은 감정이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가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이야. 현우의 할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할머니의 마음이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소리다. 작은 손으로 내 뺨을 만지는 손주를 바라보며 나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를 사랑해준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할머니라고 불러준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도 아줌마, 내 장난감 찾아줘 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어린애는 거짓말을 못한다더니 내 손주가 나를 아줌마라 부르는 걸 보니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지 알겠구나. 아이의 말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나직이 혼잣말했다. 아이고, 괜찮다.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때? 하지만 내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밥 먹고 잠자는 객인가 보다.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났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지연의 생일 파티 날이었다. 거실은 친구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구두 소리가 마루 위에서 딱딱 울렸다.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마치 이 화려한 파티의 배경 소품 같았다. 그때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여기 접시 좀 치워주세요. 나는 묵묵히 접시를 치웠다.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 깨기 싫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잠깐 내게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갔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배경 같은 존재였다. 투명 인간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몇 분 후 다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아이들 음료수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봤다. 등이 굽어 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름을 잃고 장소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정금자가 아니라 여기가 되었을까? 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생각했다. 필요할 때만 불리고 다 쓰고 나면 구석에 조용히 있어야 하는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친구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치 이 집에서 나는 소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
케이크 접시도 좀 가져다 주세요. 또다시 지연의 목소리.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케이크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하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구부정해졌을까? 언제부터 내 표정이 이렇게 무표정해졌을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부지런하세요. 지연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자랑이 아니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사는 어른을 소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부모가 돼서 대접은 못 받아도 그래도 애들 잘 살아야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뜨겁고 검은 감정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요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드물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뭐 좋은 점도 있죠.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도움. 나는 도움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도움. 그것도 좋은 점 중 하나일 뿐. 늦은 밤 파티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며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다시 봤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이름 대신 여기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을까? 싱크대 위의 물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과 섞였다.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손에 든 접시를 보니 지연이 좋아하는 명품 그릇들이었다. 에르메스, 샤넬. 이런 비싼 그릇들을 내가 매일 씻고 있었다. 이 그릇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높은 찬장에서 며느리의 디올 접시를 꺼내기 위해 불안정한 의자 위로 올라섰다. 이 집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접시였다. 손님이 올 때만 쓰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그 접시. 발끝으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손을 뻗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이가 들어 키도 줄었는데 왜 이런 높은 곳에 둔 걸까? 발을 헛디딘 순간 몸이 중력에 맡겨졌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구나. 바닥에 부딪히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디올 접시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수백만 원짜리 접시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었다. 현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의식을 붙잡았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가운데도 아이가 걱정됐다. 이런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하기가 힘들었다. 지연아, 나 허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있어. 현우도 같이 데려왔어. 무서워해서. 그때 수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애를 왜 그런 더러운 곳에 데리고 갔어요? 내가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가 걱정한 것은 내 아니가 아니라
현우가 병원에 온 것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응급실이 더러운 곳?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아이가 더러운 곳에 온 것이 더 문제라는 말인가? 며느리 말대로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떨리는 손과 흐릿한 눈으로 디올 접시를 꺼내려니 내가 늙어서 그랬지.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이 그녀에게는 단지 더러운 곳일 뿐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귀찮은 짐일까? 내 생명보다 아이가 병원균에 노출되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건가? 의사가 말했다.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나이가 이래서 수술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혹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지연은 오지 않았다. 아들만 늦은 밤에 병원에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다 아팠다. 특히 며느리의 그 말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러운 곳. 내가 죽어가는 곳이 그녀에게는 더러운 곳이었다. 허리 수술 후 한 달이 지났다. 척추에 볼트를 박아 넣는 큰 수술이었다.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허리띠를 차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부엌에 서 있었다. 왜냐하면 지연이 이제 좀 움직이셔야죠라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안사돈이 오는 날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안사돈이 일어나 식탁을 치우며 내게 말했다. 사부인은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안사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다. 그래도 동년배가 다르구나. 누군가 나를 배려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에게는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게 사람 대접이구나. 이런 게 예의구나. 나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안사돈은 내 나이를 헤아려 주었고 내 아픈 몸을 걱정해 주었다. 그때 지연이 싱크대에서 고무장갑을 집어들고는 내 무릎 앞에 탁 던졌다. 고무장갑이 내 무릎 위로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어머니, 설거지는 좀 하셔야죠. 반찬이며 국이며 우리 엄마가 다 해왔으니까요. 안사돈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할 테니 괜찮습니다. 사부인은 아직.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이제는 설거지 정도는 하셔야죠. 이 정도도 못하실 거면 왜 같이 살아요? 고무장갑이 내 무릎 위로 떨어진다. 노란색 고무장갑. 그 가벼운 물건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린다. 안사돈의 당황한 표정, 지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내 무릎 위의 고무장갑. 이 모든 것이 한 장면 안에 담겨 있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한다. 이놈의 화평이 뭐라고. 내가 이 한마디에 또 무릎을 꿇는구나. 73년을 살아온 내가,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된 내가 안사돈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다. 안사돈의 따뜻한 배려, 뒤에 터져나온 며느리의 차가운 명령. 고무장갑이 내 영혼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참을성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며 나직이 혼잣말했다. 그래, 설거지나 해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안사돈이 미안한 듯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봤다. 고무장갑을 낀 내 손, 구부정한 내 등, 그리고 무표정한 내 얼굴. 이게 정금자의 마지막 모습인가? 이렇게 굴욕당하며 살다가 죽는 것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평소 같으면 집에 혼자 남겨진다고 서운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내 시간이다. 드디어 내 결정을 실행할 때가 왔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나도 사람이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그 소리가 터져나오자 마음속에서 뭔가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다. 이 집은 내 명의였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이룬 재산이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지켜온 집. 부동산에 들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금매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장이 놀랐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 집입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렇다. 내 집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집.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남의 눈치를 봤을까? 집값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근교라 그런지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흘린 눈물과 땀의 값을 내 손으로 찾기로 한 것이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집이 팔리는 절차가 진행되자 나는 다음 단계로 움직였다. 며느리의 방에 있는 명품 가방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내가 10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품삯이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똑똑히 기억해라.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해주마. 하나하나 가방을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가죽 질감, 반짝이는 금속 장식들. 이 모든 게 내 고생의 결과였다. 감정사를 불러 가격을 매겨봤다.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총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계좌 입금 가능합니다.
3천만 원. 내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월급이었다. 나는 미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흘린 눈물의 값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여기 소리에 움찔할 필요도 없었다. 내 결정, 내 선택, 내 인생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짐까지 옮겨간 후 나는 혼자 남은 집을 한 바퀴 돌았다. 텅 빈 거실, 텅 빈 부엌, 텅 빈 방들, 페인트에 바랜 자국, 벽지의 얼룩. 모두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거실이 더 넓고 밝게 느껴졌다. 이 집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내 방식대로 정리한다. 10년 동안 내가 서 있던 부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 높은 찬장, 떨어졌던 그 자리, 디올 접시가 깨졌던 그 바닥. 모든 것이 이제 남의 일 같았다. 작은 캐리어와 종이 상자 하나. 그것이 내가 가져갈 전부였다. 73년을 살면서 정말 내 것은 이것뿐이었나? 아니다. 내 손에 쥔 통장이 있었다. 집 판 돈, 가방 판 돈.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었다. 내 고생의 정당한 대가였다. 싱크대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설명이 아니라 선언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름 없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 내가 찾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몫이다. 10년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아간다. 앞으로 설거지 잘하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이제 내 이름은 정금자다. 더 이상 여기도 아줌마도 아니다. 나는 나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안동으로 가주세요. 언니한테 가요. 언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 내가 정금자라는 것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할 것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신기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찾은 것이 다행이었다. 내 자존심, 내 자유, 내 선택권. 며칠 후 안동 언니 집 창가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화면에 뜬 민수라는 이름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당황한 목소리였다. 아마 여행에서 돌아와 빈 집을 본 충격이 클 것이다. 나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구나. 설거지할 사람도 여기라고 부를 사람도 없으니 편하겠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잘 기억해라. 엄마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묶어둔 줄을 끊고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걸.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정금자로 살고 싶어. 아줌마로도 여기로도 살고 싶지 않아.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10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드디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며느리의 비명이 들렸다. 내 가방들이 어디 갔어? 에르메스, 샤넬 다 어디 간 거야? 드디어 자신의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그건 내가 가져갔다. 10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품삯이니까 말이야. 수화기를 통해 며느리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얼마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 꽤 비싸더구나. 그만큼 내가 이 집에서 흘린 눈물도 값비쌌다는 뜻이겠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값어치가 있지 않겠나? 집까지 팔았다면서요? 미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추억?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에게는 추억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굴욕의 시간이었다. 아줌마로 여기로 불리며 산 10년이 무슨 추억이겠나.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봐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서운한 게 아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사람 대접받고 싶어.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내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0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왜 이름 대신 여기라고 불렀겠나? 너희가 나를 어머니로 존중했다면 왜 안사돈 앞에서 고무장갑을 던졌겠나? 정금자 내레이션 내가 흘린 시간과 눈물, 이제야 값어치를 찾았을 뿐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산이다. 나 자신과의 정산이다.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침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다. 마침내 내 마음을 전부 털어놓았다. 안동 언니 집 작은 방에서 맞는 아침은 달랐다. 아무도 나를 여기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고무장갑을 던지지 않았다. 언니가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줬다. 금자야, 잘 잤니?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나왔다던데 보러 갈까?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언니.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참 오래 참았구나. 이제라도 너 맘대로 살아라. 언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언니만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주었다. 오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정금자 여사님, 계약서에 사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사님, 그 호칭이 이렇게 고귀하게 들릴 줄 몰랐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호칭을 들었다. 새집 열쇠를 받아들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작지만 내 명의의 집, 내 이름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 내 통장에서 나간 보증금, 모든 것이 정금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새 집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작은 부엌, 작은 방, 작은 화장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아무도 나를 여기라고 부르지 않을 공간. 아무도 내게 고무장갑을 던지지 않을 공간.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공간. 첫날 밤 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누군가 여기라고 부르지도 않고 설거지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작았다. 문을 열어주니 야윈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정말 다시 안 돌아오실 거예요? 나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싶어. 엄마로, 정금자로 살고 싶어.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달라질 거라고. 아들의 말을 손으로 막았다. 아들아, 이미 늦었다.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나을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생활이 좋아.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들이 울먹였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면 뭐하나. 나는 단호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아들이 안쓰러웠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 현우가 할머니 찾는다고 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 손주. 나를 아줌마라고도 부르고 할머니라고도 불렀던 그 아이. 현우는 가끔 보러 갈게.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오래 참았지만 이제 진짜 내 삶을 찾았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정금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73년 만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 꽃을 심어볼 생각이다.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꽃, 내가 좋아하는 꽃, 내 이름으로 피어날 꽃들, 그것들과 함께 나도 다시 피어나고 싶다. 다 지나간 일이지. 힘들었지만 다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마음을 괴롭히지 말자. 73년 만에 찾은 내 자유, 내 존재, 내 이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이다.